가장 잔인한 것은 요란한 이별 통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실행되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 안에 여러분은 USB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난 6개월간 저 건축가가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진실은 어떤 연극보다 더 지독하니까요. 부산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아름다움도 집안의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리진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은 오히려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마저 자아냈다. 미니멀한 이탈리아제 가구,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내의 차가운 향수 냄새까지.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계산된 잘 짜인 무대 세트장 같았다. 아내 윤서연은 소파에 앉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 하나를 불렀다. 하나야, 이리 와서 앉아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딸 강하나는 방 입구에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17살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 아이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깊고 고요했다. 할 말 없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 서연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오늘 이 대화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듯이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 작년에 제주도 갔던 거 기억나? 엄마랑 단둘이 카페에 앉아서 바다 봤잖아. 그때 참 좋았는데. 엄마는 하나랑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 하지만 그 전략은 이미 텅 비어버린 아이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서연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다. 아니, 중요한 얘기야. 우리 하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게 된다면 하나는 누구랑 살고 싶어? 올 것이 왔다. 아내는 최대한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아이가 당연히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는 잠시 들고 있던 건축 잡지에서 눈을 떼고 그 둘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건축가로서 나는 오차없는 계산을 신뢰한다. 그리고 나는 이 장면을 이미 수백 번도 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길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나는 엄마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아내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엄마랑 살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 그것은 이 완벽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그녀 얼굴의 미세한 근육 변화를 관찰했다. 불신, 부정,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번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오히려 모든 것이 내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내 시선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자물쇠로 잠긴 작은 마호가니 목재 상자로 향했다. 판도라의 상자. 아내의 비밀과 나의 고통이 지난 6개월간 차곡차곡 기록되어 잠들어 있는 곳.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담겨 있는 곳. 그리고 아내는 내가 이 결혼의 마지막 설계도에 예측했던 그대로 입을 열었다. 일막일장 시작이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힘들고 나도 지쳤어. 아내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이혼을 통보했다. 오랫동안 연습한 연극 대사처럼 우아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작업 중이던 건축 설계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도면 위로 그어지던 완벽한 직선처럼 내 감정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단 한마디. 내 짧은 대답에 아내의 완벽하게 계산된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동공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매달리고 이유를 묻고 분노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빗나간 것이다. 건축에서 구조의 작은 균열이 전체를 무너뜨리듯 그녀의 자신감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게 다야? 그렇게 쉽게? 우리가 끝이라는데 할 말 없어? 당신이 원하잖아. 나는 희미하게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볍게.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한 게 분명했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며 준비한 다음 대사를 마치 대본을 확인하듯 다급하게 이어갔다. 좋아. 얘기가 빠르니 좋네. 그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이 펜트하우스는 내 지친 영혼의 안식처였으니 당연히 내 거고, 당신 회사 지분 일부도 위자료에 포함시켜야겠어. 그리고 하나 양육권 문제인데, 알다시피 하나는 엄마가 꼭 필요할 나이야. 당신은 일밖에 모르잖아.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맞는 게 맞아. 양육비는 당신 능력에 맞춰서 넉넉하게 책정하도록 해. 내가 변호사랑 다 상의해둔 내용이야. 그녀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하나한테 직접 물어보자.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애를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이겠다고? 내 예상치 못한 제안에 아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아이를 협상 카드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듯 인자한 어머니의 가면을 다시 썼다. 여보, 그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야. 어떻게 그런 무거운 결정을 아이한테 맡겨?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하나, 강하나, 잠깐 거실로 나와볼래? 내 목소리에 2층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딸 하나가 계단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아내는 숨을 삼켰다. 딸의 얼굴에 서린 차가운 냉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내는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하나야, 아빠랑 엄마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야.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반응을 살폈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하나야,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기로 했다. 넌 누구랑 살고 싶니? 아내는 숨을 죽이고 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배우처럼. 하지만 딸은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말했다. 난 바람 피우는 엄마랑은 안 살아. 망치였다. 그 말은 아내의 심장을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다리가 풀린 듯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다. 하나야. 무슨 소리니,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오해가 있는 거야. 응?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제발. 아내가 허둥대는 사이 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이 슬로우 모션처럼 나를 따랐다.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마호가니 목재 상자에 작은 황동 열쇠를 돌렸다. 딸깍 하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지난 6개월간 나의 유일한 증인이자 무기였던 검은색 소형 USB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85인치 스마트 TV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폴더들이 나타났다. 2025, 3, 15, 해운대 카페, 2025, 4, 2, 호텔 주차장, 2025, 5, 21, 갤러리. 나는 가장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4K 고화질 화면 속 아내는 지금의 창백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맞은편 남자와 함께. 서현 씨 같은 분이 왜 그런 남자랑 일밖에 모르는 무미건조한 사람이잖아. 당신 같은 예술가의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재능이 아까워. 진작 나를 만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현우 씨. 선명한 음성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다음 파일을 열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CCTV 영상, 레스토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다. 둘의 은밀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아내의 거짓말과 배신의 기록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꺼. 당장 끄라고. 제발.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 주저앉은 채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나의 차가운 시선은 스크린과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훑고 있었다.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영상 재생이 끝난 후 나는 TV를 껐다. 방 안에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남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건축의 마지막 설계를 마무리하듯 냉정하고 정확하게. 최현우. 스탈링 벤처스 재무이사. 그 남자, 당신한테 이혼했다고 말했던가? 그녀의 연극은 끝났지만 나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광안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40층의 회의실. 일주일 뒤 약속된 장소는 광안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센텀시티의 한 법무법인 40층 회의실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구조물인 다리처럼 내 계획도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구조의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날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뻗어나간 다리의 케이블처럼 모든 변수와 경우의 수가 팽팽하게 연결되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잠시 후 아내 윤서연이 들어왔다. 일주일 전에 무너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우아한 큐레이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꾸미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는 듯 당당했다. 하지만 문이 다시 열리고 최연우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현우 씨. 그 미소는 곧바로 얼어붙었다. 최연우의 뒤를 따라 그의 아내 박민주가 조용히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강단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 변호사가 든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4명의 배우가 모두 무대 위에 올랐다. 나는 내 옆에 빈자리를 쳐다보았다. 아내는 차마 내 옆에 앉지 못하고 나와 현우,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세 사람 모두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대각선 자리에 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압축해서 읊었다. 배우자 윤서연 씨의 명백하고 지속적인 유책 사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1억 원 및 딸 강하나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는 지난주 전달된 USB 파일로 가름하며
추가 자료 역시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1억이라는 액수가 그녀의 귓가에 밝혔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희망을 담은 채 현우에게 향해 있었다. 괜찮아.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겐 새로운 미래가 있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필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환상은 곧바로 다음 사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박민주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저희 의뢰인 박민주 씨 또한 배우자 최현우 씨와 상간자 윤서연 씨를 상대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특히 최현우 씨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기만 행위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기만, 행위요? 그게 무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박민주 씨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추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잘 벼린 칼을 꺼내 보이듯. 최현우 씨는 윤서연 씨에게 자신이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곧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법적, 감정적 불화도 없었으며 이혼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서연의 시선이 비수처럼 현우에게 꽂혔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다. 내 변호사가 결정적인 서류 한 장, 정부의 공식 직인이 찍힌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그리고 윤서연 씨가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 배경이 되었을 최현우 씨의 재정 상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두 분의 위자료 지급 능력 산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서연은 긴장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연봉 수억의 대기업 재무이사라는 타이틀. 그녀의 탈출구이자 새로운 세상의 입장권이었다.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최현우 씨는 스탈링 벤처스의 정직원이 아닌 6개월 단위 단기 계약직 사원이며 작년 기준 연봉은 세전사 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적.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는 과정을 나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쌓아올린 환상의 성이, 그 성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한순간에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아니라고 말해줘요. 현우 씨, 제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미안해. 서연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아니라 그 비참한 변명을 가로막은 것은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있던 박민주 씨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윤서연 씨. 제 아이는 이제 겨우 3살입니다. 매일 밤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어야 잠이 드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쪽은 그 남자와 침대에 누워 미래를 꿈꿀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아이 얼굴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꾸물거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있는 친정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은 생쥐골이었지만 이곳만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어머니가 아닌
돌처럼 굳은 표정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제발. 닥치거라. 이미 내 서방한테 모든 얘기를 들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애 딸린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 이 더러운 것.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어머니는 뒤에서 여보, 제발 하며 눈물만 흘릴 뿐 감히 아버지의 분노 앞에 나서지 못했다. 쾅 하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닫혔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고급 주택가 골목에 주저앉았다. 갈 곳도 맞아줄 사람도 없는 완벽한 고립. 그녀는 스스로 만든 무덤에 갇혔다. 그녀는 차가운 부산의 밤비 속에 서 있었다. 문자 그대로의 노숙자였다. 집도 가족도 미래도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자신이 쫓던 환상이 모래로 지은 성이었다는 잔인한 진실뿐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밀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향한 느린 전진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향한 끝없는 추락이었다. 심판의 날이 끝나고 새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들어서 있었다. 전 아내 윤서연은 부산의 오래된 동네 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한때 최고급 갤러리의 VIP들만 상대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편의점 포스기에 바코드를 찍고 밤에는 서면의 시끄러운 술집에서 술잔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현실이었다. 고급 와인과 미술품에 대해 논하던 목소리는 이제 취객의 거친 농담을 삼켜야 했다. 그녀의 섬세했던 손가락은 거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아가씨 미술 전공했다며? 하하, 내 얼굴은 어때? 작품 같지 않아? 이 늙은이 얼굴에 견적 한번 내봐.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술잔을 채웠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루 4시간 남짓 자며 2개의 일을 반복하는 고된 노동. 그렇게 손에 쥐는 돈은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 그리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액의 위자료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인생은 곰팡이 냄새나는 눅눅한 방 안에서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보았다고 한다. 반지하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행인들의 발과 더럽혀진 아스팔트뿐이었다. 한때 그녀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땅보다 낮은 곳에서 타인의 발밑을 올려다보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한편 나의 세상에서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다. 박민주 씨와의 만남은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적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동질감, 그리고 각자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연민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끼리의 조용한 유대감에 가까웠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를 버텨내는 힘과 미래를 향한 의지를 보았다. 주말 오후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민공원에서 만났다. 그녀의 3살배기 아들 준우는 서툴게 걸음마를 떼며 웃었고 딸 하나는 어색해하면서도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하나, 참 좋은 아이네요. 나이보다 훨씬 속이 깊어요. 준우를 정말 잘 챙겨주네요. 민주 씨 아드님도 정말 밝고 귀엽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힘내셔야 합니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모든 걸 빨리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저 역시 민주 씨 덕분에 버텼습니다.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그렇게 짧고 조심스러웠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그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수화기 너머에서 느껴졌다. 섬뜩한 기분에 전화를 끊었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보이지 않는 맹수가 나를 관찰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감시자의 정체는 최연우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와 아이, 직장, 그리고 서연이마저 그를 떠났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자신의 실패를 모두 내 탓으로 돌렸다. 술에 취해 밤중에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며 고함을 질렀고 심지어 민주 씨가 일하는 유치원 근처에 나타나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결국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차장에서 나에게 달려들다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및 폭행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추락은 끝이 없었다. 그 소식은 옛 친구의 전화를 통해 서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날 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그녀의 반지하 방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아, 나 소미야. 너 괜찮아? 혹시 최연우 씨 소식 들었어? 그 사람 강지훈 씨 스토킹하다가 경찰서 갔다고 뉴스에 작게 나왔더라.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니? 그렇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의 비참한 결말이었다.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다 더 잔인한 진실을 전했다. 그리고 저기, 이건 그냥 소문일 수도 있는데 강지훈 씨 말이야. 그 최연우 씨 부인이랑 박민주 씨랑 둘이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것 같더라. 주말에 하나랑 그쪽 아들이랑 같이 공원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사람이 있어. 꼭 새로 시작하는 가족 같았대. 알려줘서 고마워. 끊을게. 전화를 끄는 서연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남편도 딸도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던 돈과 명예도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환상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어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몇 달이 더 흘렀다. 이른 새벽, 나는 민주 씨와 하나를 데리고 내가 설계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의 건설 현장을 찾았다. 아직 골조만 앙상하게 올라간 곳이었지만 그곳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안전모를 쓰고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저 멀리 부산항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장엄한 일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나의 손이 내 손을, 민주 씨의 손이 하나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는 부서진 두 가족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초 위에 튼튼한 건물을 올리는 것이 건축의 기본이라고.
그녀는 거짓이라는 사상 누각 위에 자신의 성을 지으려 했고, 나는 아픔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그녀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까?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완벽한 복수극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설계하고 오차 없이 실행하여 상대를 무너뜨린 냉혹한 건축가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지난 6개월간 내가 매일 밤 얼마나 간절히 이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랐는지를. 나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믿고 싶었다.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을 수리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얻고 싶었다. 그녀의 사과 한마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 한 방울이면 나는 모든 것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당당함과 확신에 찬 거짓말들은 이미 구조 전체가 썩어버려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진단서와 같았다. 결국 나는 건축가로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듯 우리의 관계를 직접 끝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다. 내가 설계한 송정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 위의 하얀 집이 완공되었다. 예전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따스한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집 안에는 페인트와 원목의 냄새, 그리고 민주 씨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거실벽에 가족 사진을 걸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나와 민주 씨, 그리고 훌쩍 자란 하나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새로운 가족의 첫 번째 기록이었다. 못을 밟고 액자를 거는 나를 하나가 조용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직 희미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망치를 내려놓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무너진 걸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새로 짓는 거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훨씬 안전하고 따뜻할 거야. 약속할게. 내 말에 하나는 처음으로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 씨도 따뜻한 눈으로 웃어 보였다. 나는 문득 윤서연을 떠올렸다. 풍문으로 그녀가 아직도 빚을 갚으며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는 미움도, 연민도, 아쉬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때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희미하고 씁쓸한 슬픔만이 먼지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건축가로서 평생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을 설계해왔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설계를 완성했다. 행복은 누군가를 버리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함께 쌓아 올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계도 평온이라는 이름의 집이다.